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5일이죠. 네, 설 잘 세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2월 옵션 만기일 이후 첫 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강하게 반등을 좀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증시 상승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2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여전히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 코스피는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어놨던 하락 추세선을 오늘 돌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번 내리 찍고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패턴을 깨버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상승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3200선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돌파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어디까지 매도를 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거의 뭐 두 달 내내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섰을 때 이 증시가 좀 알짜배기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제 개인은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이겨버리는 양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21선 위로 자리를 잡았고요.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쌍매수가 나왔죠. 쌍매수 나오면서 좋게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은 4일 연속 매수를 하였고요. 기간은 오늘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없는 매수량이라고 보고, 외국인이 조금씩 한국 증시로 좀 돌아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환율을 계속 주목을 좀 했었는데요. 상승 추세를 꺾고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부터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환율 이 오름세가 멎어들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조금 찝찝한 점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채권이죠. 채권 수익률인데 1.2달러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됨으로써 이 채권 수익률이, 네, 그죠. 금리, 기준금리가 될 수 있는 미국 10년물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5년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1.4달러가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 생활이 돌아옴으로써 어, 이 유가라든지 이런 경제가 회복이 되는 지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주목을 하는 점은,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었던 돈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 형성된 경제가 아주 커졌을 경우에는 돈을 빨아들였을 때 버블이 터질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2007년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를 경험으로 해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과하게 증시가 올라 있고요. 이런 점은 계속 짚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증시가 좋은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거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관심 종목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원 하락했고요. 장 내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보합 근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추가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요 급증이죠. 수요 급증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이런 수급들이 모두 반도체 쪽으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 나쁘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방 경직성이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갔고요. 금요일 그때 언제죠?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도 이제 제가 리뷰를 못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5일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투자자를 보았을 때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좀 멎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도 투신이, 특히 이제 투신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투신이 이제 크게 8만 주 정도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샀습니다. 연기금은 뭐 8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지금 추세를 전환할 만한 투자자의 수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거래량은 주고 있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크게 의미 없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네, 최소 요 정도의 거래량은 좀 터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붙었을 때 그때 강하게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요런 패턴으로 그래도 바닥 잘 지키면서 11,700원 선 잘 지키면서 횡보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한번 바닥을 더 찍고 가던지, 아니면 이평선을 이대로 모아서 다시 한번 슈팅을 주던지, 뭐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세는 조금 멎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네, 두산중공업은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이제 크게 볼 건 없고요. 네, 월봉상으로도 뭐 거의 다 올라왔죠. 네, 12,500원 선을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양봉으로 만들면서 이번 달에는 좀 12,500원 위로 마무리를 좀 해서 모양을 좀 좋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은 사실 뭐 단기적인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이런 분석들은, 거래량이나 이런 분석들은 약간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크게 100%의 확률로 맞추지는 못하니까요. 네. 거래량과 이런 수급, 투자자의 수급에 따라 이런 우량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크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제 조금 네, 하락세를 먹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뭐 요 정도로 보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 두산중공업의 공시가 떴었죠. 네, 2020년에 실적을 띄웠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8,600억이 이제 8,300억이죠. 네,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300억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두산중공업이 3조 자구안도 했고 유상증자도 했는데 이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되겠나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의 1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8천억이지만 3, 4분기에는 순이익 이 마이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채 총계도 줄었고요. 자산 총계도 늘어났습니다. 네, 자본 총계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졌는데요. 일단은 네, 여기 부채 총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58기 3분기 말이 2020년 3분기 기준입니다. 9월 기준이죠. 네, 3분기 보고서고, 이때 이제 부채 총계가 19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57기 말에서는 18조 6천억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2020년 3분기까지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상증자는 거의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고 이제 부채 총계가 여기 보시면 18조 4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19조 6천억에서. 그래서 약 1조 2천억 정도가 네, 감소를 했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1조 169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1조 2천억을 네, 막은 것 같고요. 네, 단기 차입금을 상환을 한 것 같고,
아직 3조 자관 그 확보, 3조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가 아직 뭐 상환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나중에 좀 변화가 있으면 제가 짚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가격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정이, 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이제 2020년 3분기에 1조 3천억, 3,300억이죠. 네, 1조 3,300억이었고, 2020년 총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조 9천억입니다. 9,300억. 그래서 6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저는 이 6천억 정도가 두산 퓨얼셀 지분이죠. 네, 20%를 두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때 자본금과 부채 비율이 계산을 하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337.81%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 300%였는데 계속 2020년에는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네, 연말 결산을 했을 때 이 부채 비율을 계산했을 때 259.78%가 됩니다. 아직 3조 자구안에 대한 그 부채 상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본 증가가 또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밥캣이 또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추가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부채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근데 총 부채는 아직 뭐 별로 감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020년 3분기까지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였는데 4분기가 들면서 부채가 많이 감소를 했다. 여기 뭐 별로 이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부채 총액이 별로 감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이 되었고요. 이제 8,500억 확보가 된다면 더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재무 개선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재무 개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직 두산인프라코아를 매각하게 된 이유가 DRCC 소송 채무죠. 네, DRCC 채무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하면서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하면서 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FI라고 해서, 네,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의 이제 현대중공업이 DRCC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선 매수권이죠. 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이 100%를 매각하기로 했고요. FI가 20%를 가지고 있고 두산그룹이 DRCC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80%를 팔 때 20%를 같이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매각을 하는 거고요. DRCC 20%에 대해서는 FI 20%에 대해서는 두산그룹이 비용을 좀 지불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산그룹에서는 2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과 협상 과정에서 뭐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억 원 정도는 이제 두산그룹에서 좀 부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네, 댓글로 좀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여러 종목이나 이런 걸 분석하게 되었을 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네, DRCC 지분을 2천억 원을 평가를 하고 2천억 원 정도를 동반 매도했을 때 두산에서 2천억 원을 주고 이 지분을 가져와서 같이 현대중공업에 매도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승소를 했고요. 이게 패소를 했을 때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잡혔을 텐데 2천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실적 추이죠. 네, 실적 추이를 보았을 때는 매출액이 2012년에는 7조 6,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이거는 별개입니다. 연결 매출액이 아니고 지금은 연결했을 때는 15조 정도였지만 이때는 상당히 잘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7조 6,700억이었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3조 7천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이 거의 뭐 없어졌습니다. 네, 870억으로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2천원까지 떨어졌죠. 너무 저평가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2천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테마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15,000원으로 반등을 했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별도 매출이 3조 4,500억입니다. 2019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직도 조금 감소를 했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두산중공업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만한 소스는 없다. 네. 하지만 더 이상 두산중공업의 악재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잘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이제 이 매출액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올라가기까지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이 재무적으로는 더 이상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단기 차입금 이제 조금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상환이 될지, 그 다음에 팝켓이 두산중공업에 어떻게 들어올지, 앞으로의 추가 악재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재무 이 마무리만 좀 잘 한다면 다시 한번 두산그룹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주력 사업,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 전에 제가 설명드릴게. 그러면 이제 실적이 감소를 했는데 3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수주 큰 건들만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수주인데요. 2020년 8월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2200억, 그 다음에 2020년 10월 베트남 화력발전소 9천억, 뭐 10월 수력발전소 4천억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남동발전인가요? 뭐 거기서 주로 했는데 이제 건설 쪽으로 참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1200억, 호주 ESS 에너지 대용량장치죠 1000억, 괌 화력발전소 6240억, 사우디 해수 담화 플랜트 7800억. 많죠?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뭐 요 정도 하면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1조 5천억, 6천억, 2조 정도 되고 뭐 한 3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올해죠. 올해도 충분히 별도 매출은 3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 상승했지 더 이상 악재로 하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추가로 뭐 월봉상으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길게 보았을 때는 길게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천천히 추가 매입을 할 예정이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업이 중요하죠. 두산중공업의 차세대 주력 사업들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상풍력이 일단 첫 번째죠. 대규모 프로젝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48조 투입해서 이제 건설을 좀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풍력 지대가 적절하냐, 아니면 이 풍력 주변에 해수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뭐 그 농민들이나 어부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일단은 48조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긴 합니다. 해상풍력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입었고요. 현주소는 이제 세계 기술 장벽이 높다고 하는데 뭐 G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은 이미 8메가와트를 개발을 하고 12메가와트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아직 6메가와트 정도 이제 개발 완료를 했고 8메가와트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개발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딸리는 것은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보고 있고요. 뭐 CS 윈드와 함께 묶여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가시화될 만한 그런 48조 사업이 가시화될 만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2024년 정도고요.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요 사업이 굉장히 아직은 멀리 있다. 네,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스터빈이고요. 가스터빈도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죠. 가스터빈도 이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증 예정이고요. 김포 열병합발전소 이때부터 해서 괜찮으면 이제 납품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2022년이니까 내년부터 조금 실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2022년 뉴스케일 파워로 이제부터 1조 5천억 정도가 발주가 가능한데요. 이건 사실은 발주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빠르면 이제 2022년이라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수소 플랜트 착공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빠르지 않겠나. 이미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찾아왔었는데 여기 SK증권에서 이제 광주 쪽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새만금 쪽에 이제 짓는다고 하고 평택 쪽에도 대규모로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는다고 하니까요. 서서히 이제 이런 게 수소 액화 플랜트 이제 두산중공업도 창원에 짓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좀 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풍력은 이제 대규모 단지는 아직 멀었고 조금씩 반영될 것 같고요. 뭐 요 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아직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탄탄하게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이런 소스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나 차량이나 뭐 이런 주식들이 더 힘을 받는 게 사실이고요.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좀 장기 프로젝트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두산중공업 오래오래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에 100%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분할 투자가 맞고요. 때로는 이제 강한 쪽에 분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얻었다가 그 수익금을 잘 모아뒀다가 두산중공업에 기회가 되었을 때 이런 주식들을 저점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 쪽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